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예, 저자 신동기입니다. 인문학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인문학 강좌가 요즘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들어옵니다. 또 회사에서 부담을 많이 하죠. 듣는 비용을. 아침 이제 조참 무슨 인문학 강좌 있으면 들어오시는데 듣고 난 다음에 보면은 기가 죽어서 다 나가요. 그리고 앞에서 그 인문학 그 강의 하신 분들이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현란하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 컨텐츠들이. 그것도 막 여기저기서. 그렇죠? 옛날 거 뭐 오늘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한 1시간 내지 한 2시간 듣다 보면은 기가 죽는 거죠.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는 죽지만 각오는 하세요. 진짜 인문학 진짜 공부는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CEO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각오는 다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가서 한국사 한번 읽어볼까요? 몇 페이지 읽으실까요? 회사에는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또 집에는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죠. 어른들도 또 찾아뵈야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0페이지, 50페이지 읽다가 또 그만두는 거죠. 문학은 도대체 뭘 읽어야지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아무튼 그게 지금 이제 인문학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또 뭐 책을 이렇게 내고 합니다만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저는 그 20대 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제대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리 피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서양철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야기하던 거 다른 사람들도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 그냥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이야기할 걸. 근데 저는 이제 양심이 아주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자리 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고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2지파가 오고, 그러니까 2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가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 뒤로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신부님은 저런 내용들을 저 자세한 부분까지 저렇게 잘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를테면 약호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작심을 하고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현란하게 이렇게 인문학을 말씀드리더라도 절대로 약고 죽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온 것이니까요. 그 신부님 강론 다 준비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깊이 있게 알 수밖에 없고, 또 신부님이 평소에 뭐 하실 거예요? 신학 공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시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그런 기죽었던. 근데 그 외에도 제가 이를테면 기죽었던 그런 기억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95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산업리스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혹시 이제 좀 이제 한 5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월급을 제일 많이 주던 회사였습니다. 그때 뭐 국내 이제 그룹사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 한 3배를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줬죠. 근데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좀 찌그러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서 한 3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편하죠. 한 달에 그냥 몇백씩 저축하고, 가면 아이들 또 일본어 하나 더 익히는 거죠, 외국어. 그다음에 이제 한국 들어가면 뭡니까? 저는 일본 전문가예요, 이제. 일본 전문가로, 이제 일본 전문가로 대접받는 거죠. 그럼 가장 늦게 이제 회사를 나갈 사람이고, 아주 만사 형통에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생각 안 들다가, 언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냐면은, 술 좀 마시고 이제 아까사까, 술집 분위기 괜찮합니다. 술 좀 마시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술 좀 취해가지고. 그럼 항상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사는 상황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 들어갈 때 되면 한 1억 정도는 저축도 할 것 같고, 아이들 잘 크고, 또 나도 굉장히 이제 업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걸까?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사는 거라면은, 그럼 도대체 인생에서 우리가 이 이상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없는 걸까?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종교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그런 거 이제 허로운 마음, 그런 거 경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이제 독서 이유라든지 뭐 해피노믹스라든지 그 행복론, 독서론 이제 그 다른 책들이 이제 몇 권 냈습니다. 그런 책 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체를 살찌우기 위해서,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해요. 근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하고 구분되는 고유 영역이 정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양식을 드시고 계세요? 또 정신을 강하게 또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육체적 양식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뭐 사회적 지위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예를 들면 가난한 상태였던 거예요. 정신적으로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렇게 조급해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허로운 것 같고 그런 느낌 갖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은 부를 취하게 된 분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이거 뭔가 그냥 막 뭐 소비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그 막 빈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양식도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인문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기관에서도 인문학 강의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인문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15개 테마를 한 학기 과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학기 이제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제가 또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참 어렵다는 거, 그런 생각 또 느끼죠.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손쉽게 인문학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방법이라는 툴을 제공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를테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를테면 서양 철학을 깊이 전공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양 철학 무슨 뭐 노자에 대해서 깊이 또 연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정도 깊이를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칸트를 연구하신 분이, 공부하신 분이 있다. 칸트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갖출 수 있는 인문학 바탕지시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무슨 뭐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를테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해가지고 그 아주 자세한 부분,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나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틀이 중요합니다. 틀이. 서양 철학 전체 틀이, 동양 철학 전체 틀, 동양 고대사 틀, 성경 틀, 그 틀을 잡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문가이신 분들이 그런 틀을 잡게 해주는 그런 이를테면 수단은 제공을 하지를 않고 그런 배려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것은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 저같이 이를테면 오랫동안 지식의 폭력에 희생을 당하면서 그 절망을 했던 사람들, 제가 직접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고 하니까 내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틀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책 덮어? 끝. 한 2, 3년 뒤에 다시 또 봅니다. 씩씩 거긴 넘어갔어. 레이기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쫀쫀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건 몇 센치라고 엄청 쫀쫀하게 하나님 그렇게 꼬장꼬장해. 그렇죠? 대범하지가 않고 자세한 것까지 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기에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그러니까 창세기 통과하면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근데 레이기 가서 또 막히는 거야. 거기서 또 그만두는 거야. 또 2, 3년 뒤에 다시 열어봐.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구약은 읽었어. 신약 가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오네. 왜 이러지? 책이 잘못됐나? 그렇죠? 처음 읽어보는 분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스모가 재밌어요. 일본 씨름이. 왜요? 룰을 아니까. 근데 지금 미식 축구는 재미없습니다. 왜요? 룰 모르니까. 저는 옛날에 골프를요, 왜 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모래에 빠졌어, 공이. 물에 빠졌어.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야? 그냥 꺼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웃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골프를 쳐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위기야, 이거. 진짜 위기고 너무 재밌는 거라, 골프가. 왜? 룰을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갖고 있으니까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서양 철학사 전체 틀을 가지고 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1시간 30분 함께하는 시간이 한 그 정도인데, 제가 원래 이제 2시간 동안 이게 강의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순서는요,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문학은 과연 유용한가? 그 다음에 인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인문학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 네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윤리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분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좀 가다 보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삼국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윤리책에 나왔어요. 그럼 좀 이야기 진행되다 보면은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는데 말이야. 아니면은 뭐 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적벽대전에서 연안계를 썼는데 말이야. 바람이 다 이쪽으로 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조조 배는 여기에 있어. 연안계를 써가지고 배를 다 묶어놨어.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에서 화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공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갈량은 뭘 알고 있었다? 이 시기 때 바람이 불다가 잠깐 거꾸로 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갈량은 알았다 이거야. 언제쯤 되면은 바람이 역풍이 불 것이다. 그때 불배를 쏜살같이 쏘도록 해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배가 가가지고 이 조조군들이 이제 이 수전에 약했지 않습니까? 수전에. 예. 그래서 그 배를 다 묶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다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조조군이 괴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뭐 지식 이야기하고 지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또 제갈량으로 가 있어. 항상 이런 식이더란 이야기죠. 그분은 뭡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삼국지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삼국지로 웬만한 거 설명하면은 다 말이 돼. 아니면은 기독교 열심히 믿으신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모든 게 설명이 돼. 이 세상 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 이게 고민이야. 우리 부부간에 말이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딱 맞아떨어져. 그분이 세상을 보는 틀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고. 아니면 제가 아는 어느 CEO분은요. 그 임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임원들한테 항상 나의 장자방이 되어주시오 그래요. 나의 장자방이 되어달라. 그분은 뭡니까? 유방과 항우가 나오는 초한지 매니아인 거야. 월요일 날 직원들 뭐 한 50명 모아놓고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방이 말이야. 오해하게 생겼어. 초한지 아니고 본 분들은 아침부터 유방 찾고 못 찾고 하니까 그렇죠? 유방이 말이야. 아무튼 그분은 뭐 거래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실 것 같아. 처칠은 1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그 2차 대전 때는 수상이었죠. 그래서 세계 이제 이를테면 정치 질서를 이제 재편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처칠이 노벨상 탄 거 아십니까? 근데 처칠이 탄 노벨상이 무슨 노벨상이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렇죠? 노벨 평화상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들이 한 번씩 타는 거죠. 오바마도 타고, 김대중 대통령도 타시고, 그 외에도 대통령을 많이 탔어요. 근데 처칠은 문학상을 탔어요. 왜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요? 연설문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이를테면 명문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 책이 어떤 책이다? 로마 제국 세망사. 에드워드 기본이 쓴.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원본으로 읽으세요. 영어본으로요. 문장이 진짜 수려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칠이 젊을 때 인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인도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좀 읽으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하고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하고 여러분들 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서 처음으로 든 책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 세망사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그래서 처칠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를 읽고 또 읽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처칠이 그렇게 이렇게 언변이 좋고 그러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연설 좋아지죠. 문장 좋아지죠. 나중에 뜻하지도 않았던 노벨 문학상까지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 찾았느냐? 로마제국 세망사에서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처칠의 인문학이에요. 아니면 처칠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수상 네루가 지금 이제 쓴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해가지고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네루가 수상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딸한테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때 네루한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책이 어떤 책입니까? 로마 제국 세망사. 세상의 창작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셰익스피어가 뭐 창작을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플라톤은 물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네루 수상한테 영향을 미쳤던 책이 바로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딸한테 계속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세계사 편력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딸 인디라 간디가 또 수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세망사 책 한 권이 네루, 또 딸인 인디라 간디,
둘을 수상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무언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 제국 쇠망사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진짜 한 그 국가의 이렇게 역사가 오늘날 기업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구멍가게로 시작해가지고 큰 대기업을 일군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인문학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이제 칼럼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그 인문학을 하질 않으니까 생각도 가벼워지고 행동도 가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A도 없고 하고 막 써놓으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그 이제 인문학 칼럼을 자주 쓰세요. 일단 논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맹자라든지 주로 동양 철학 있지 않습니까? 이쪽 동양 고전에 대해서 많이 읽으세요. 그쪽 잘 아세요. 그쪽 잘 알고 계신데 일단 그분이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서양 철학을 전공하셨으면 주로 서양 철학이 인문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한테는 인문학이 뭡니까? 서양 철학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사철하지만요 자연과학도 인문학에 포함된다고 사전적 정의에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문학은 뭐냐면은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학문인데 인간이 세계를 어떤 이해하는 틀, 인간을 이해하는 틀, 어떤 그런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식 중에 인문학 아닌 게 있을까요? 그럼 다 인문학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그렇지 않아도 인문학 머리가 무거웠는데.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1차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용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또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가공하는, 이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제가 이를테면은 일간지에 칼럼을 써요. 근데 오늘 주제는 예를 들어 뭐 정운찬 총장이다. 정운찬 총장 뭐 총리 되는 건이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주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동양 고사에서 하나 가지고 와, 서양 철학에서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 최근에 이를테면 오바마 정부에서 장관을 하나 쓰는데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가져와.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를테면 비벼 가지고 쓰면서 거기에 내 주장을 넣어 가지고 근거로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아이들이 논술을 씁니다. 논술. 지난번에 어떤 그 서울대 교수가 신문에 그렇게 썼어요. 어떤 아이가 논술을 썼는데 이제 그 논술 이 내용을 보니까 성경 내용을 인용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참신했다고. 그건 뭡니까? 굉장히 고득점 맞았겠죠. 서울대 합격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논술을 쓰면서 성경 내용 가지고 안 쓰면 뭐 가지고 쓸 건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 1시간 동안 강연을 합니다. 성경 내용 한두 마디 안 들어가던가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칼럼을 쓰거나 어떠냐면 어디선가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성경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동양 철학사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응용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기본 바탕 인문학이 따로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은 삼국지도 거기 하나 넣고 성서도 하나 넣고 초안지도 넣고 로마제국 쇠망사도 하나 넣고 서양 철학서도 하나 넣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은 이를테면 어떠한 인문학 강의를 듣더라도 아니면 어떤 어려운 책이 있더라도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문학 바탕 지식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로 여기서 이 각자가 삼국지나 성서, 초안지 이런 걸로 가지고 있던 그 인문학 이제 하나 그 건설로 말하면 단종이죠. 단종. 이 단종인데 그러한 주요한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그걸 종합건설로 내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교량도 내가 지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토목공사고 아파트 공사고 무슨 뭐 큰 건물 공사고 어느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걸 단계적으로 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문학이 과연 유용하냐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핑크는 이제 사회학자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1세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1세기 인재들은 하이 컨셉 아니면 하이 터치형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 컨셉은 뭡니까?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이요. 그럼 하이 터치는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뭐냐면은요, 계산하는 것 사람이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사결정도요, 컴퓨터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컴퓨터가 하지 못하고 인간이 할 영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 머리 굴리는 거.
그 다음 사람관계 하는 거. 이건 컴퓨터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부유한 노예라고 아주 책 내용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기크하고 슈링크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기크는 뭐냐면은 창의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링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 결국 뭡니까?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요.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형은요, 창의성과 사람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두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제일 필요로 한 데가 어딥니까?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뭐 브랜드네임, 뭐 문학작품, 예술, 뭐 등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해리포터가 가져온 경제, 파급 효과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조 8천억. 예. 숫자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해리포터 책 팔린 게 2조 8천억 정도 팔렸답니다. 그 파급된 경제 효과까지 해서는 308조랍니다. 그러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그 전부터 북유럽에 있었던 마법사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어떤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사상 서양 중심으로 볼 때 셰익스피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셰익스피어의 어떤 로미오와 주리엣 하면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주리엣을 셰익스피어가 창작을 했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티스베와 피라모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그쪽 북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별로 없는데 그 한 꼭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다 보면 티스비아 피라모스,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니면 햄릿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왔어요. 햄릿의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가 죽이고 햄릿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또 뭐 자기 애인도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모티브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뭡니까?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하고 트로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하고 10년 동안 싸운 게 일리아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리아드예요. 그 싸운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게. 그러면 오디세이는 거기서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땅이 이타케로 가면서 겪은 모험들 10년간, 그걸 적어놓은 게 이제 오디세이예요. 이 폴리스 국가들이 트로이를 공격할 때 총대장이 아가멤논이었어요. 근데 아가멤논이 돌아왔더니 아가멤논의 부인인 왕비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누굽니까? 뭐 아이기스토스입니까? 자기 애인하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아가멤논 왕을 죽이는 거죠. 그 스토리 갖고 와서 햄릿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 그건 몇 개를 섞은 거죠. 한여름밤의 꿈 보면은 그 공작이 나옵니다. 공작? 아무튼 그 이제 귀족이 나와요. 귀족. 누구 나옵니까? 테세우스하고 히폴리테. 히폴리테가 누굽니까? 흑해 동쪽 해안. 거기에 있었던 게 아마존족들 사는 땅이죠. 그 아마존의 여왕이 누굽니까? 히폴리테죠.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 거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테세우스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당신을 데리고 올 때처럼 그렇게 이를테면은 함부로 하지 않고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면서 결혼하겠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 내용만 나와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분들은 테세우스가 히폴리테를 납치해 왔지. 이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 사랑의 묘약이 나오는 거죠. 한여름밤의 꿈. 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눈에다가 약을 바르는데 딱 깨었을 때 처음 보는 이성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는 금화살하고 나파살 두 개를 가지고 다니죠. 그 금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처음 보는 이성을 무조건 사랑해. 나파살을 맞은 사람은 그 다음 처음 보는 이성을 무조건 싫어해. 거기서 가져오지. 아니면 또 이제 그 귀족 테세우스하고 히폴리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연극 준비를 해. 그 연극 제목이 뭡니까? 그 티스베아 피라모스야. 연극 제목 자체가.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요즘에는 뭐 이 광고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괴테가 뭐 언제 시작해서 한 50년 이상 걸려가지고 쓴 작품 파우스트하고 나오더라고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창작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파우스트 그 내용은요. 아니면 까미가 시지퍼스 신화로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았어.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책 이제 많이 좋아하시니까 플라톤의 동굴론. 플라톤이 창작한 것일까요? 그 전에 엠페도클레스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흙, 물, 불, 공기 네 가지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그것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엠페도클레스가. 창이란 건 뭐냐면요, 일단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뭐가 있어야지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의하면 뭔가 아이디어란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수고로움 없이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란 이야기죠, 그게요. 결국 제갈량이 그 적벽대지에서 조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천기를 읽을 수 있는 지식.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뇌라는 작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뇌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뇌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의식만. 근데 컴퓨터로 조정을 해가지고 쭉 이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저자는 끝내준다. 뇌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그 강의하는 사람 입장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한 건데. 그렇죠? 한 6개월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일을 해봐도 그래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뭘 섞냐면은 에피쿠르스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쿠르스 철학. 에피쿠르스. 그래서 에피쿠르스는 우리가 쾌락주의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 하면 육체적 쾌락을 생각하는데, 에피쿠르스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르스 철학이 데모크리투스 원자론의 입각에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에피쿠르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논문을 쓸 때 데모크리투스 원자론과 에피쿠르스 학파 원자론의 차이, 그게 마르크스 논문 제목이에요. 박사 논문 제목. 근데 그걸 소설에다 사유시켜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역사 한 권 읽어보면요, 그 정도 내용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이를테면 그 피보나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피타고라스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우리나라 국내 어떤 유명한 그 이제 작가,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뭐부터 공부시킨다고 하던가요? 글 쓰는 건요, 이건 기술입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그건요. 하다 보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기본 뭐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시킨다고요? 인문학 공부부터. 철학, 역사, 신화, 종교, 정치, 경제, 그거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창의성과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인문학에서 나온다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자기개발 책 이제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 그 주요 핵심 내용은 주로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성경, 논어, 이런 데서 다 가져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성경이라든가 논어 자체를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자하고 똑같은 정도, 그 정도란 이야기죠. 그걸 읽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CEO들이 의사결정할 때 숫자 의사결정은 CEO가 하지를 않습니다. 컴퓨터가 하죠. 그렇죠? 주로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을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의사결정해야 돼요. 안 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인문학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 아니면은 아까 이제 처칠 같은 경우 로마 제국 쇠망사, 그거 가지고 이를테면은 자기가 삶에서 문제 부닥칠 때마다 거기에 의존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CEO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고 계시고, 다른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학교 이제 전공 과목들 중에서 제일 돈을 지향하는, 돈하고 가까운 전공이 뭘까요? 경영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영학의 핵심 내용들이 인문학 내용입니다. 인문학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 친구야. 제가 고등학생인데. 근데 언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수업하는 날인데 부모님이 오셨어.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아버지 꼭 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너가 너네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 경영학을 닮은 게 아니고요. 경영학이 인문학을 닮은 겁니다. 경영학은요, 기껏 해봤자 몇 년입니까? 경영학 역사?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주변 학문에서 다 가지고 왔죠. 또 그 주변 학문은 또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결국 인문학.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다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이제 경영학의 핵심 내용이 리더십, 코칭, 그 다음에 이것은 통제, 범위죠. 한 사람이 몇 명까지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있는지, 스패너 컨트롤,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이건 권한 위임입니다. 권한 위임. 그다음에 스와트 분석, 이건 전략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나의 강점 및 약점을 알고, 그럼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어떤 기회, 또 내 입장에서 위험 요소, 이 네 가지 요소 가지고 이를테면 전략을 짤 것 같으면 다 고려가 되겠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이거 보고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후계자 문제 무지 중요하죠. 그다음에 윤리 경영 많이 나옵니다. 뭐 사회교환이론, 경영원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인문학에서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성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성서를 가지고 경영학을 강의를 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제가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하기시습지 불력 여로와 유붕자원방내 불력 낙호와 인불지 이불론이면은 불력 군자호와. 여기 이제 너는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하기편에요. 학이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불력 여로와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유붕자원방내 친구가 멀리서 스스로 찾아오면은 불력 낙호와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불지.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한문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불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온. 이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역접이기도 합니다. 불온. 열받지 아니하면은 불력 군자와 이 또한 군자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부하들이 잘 따라요. 핵심 요소 두 가지가 뭡니까? 업무 능력, 사람관계 능력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업무 능력, 사람관계 능력. 그래서 리더십 이론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결국 보면 뭐냐면은 뭐 사람관계를 배려라고도 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업무 능력하고 사람관계 능력입니다. 그 두 개 좋아. 노 프라블럼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내 재산이 1조가 있다면 저도 CEO로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업무 능력하고 사람관계 능력. 리더십 요체가. 하기시습지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이건 업무 능력을 익히는 겁니다. 유붕자원방내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다. 뭡니까? 사람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업무 능력도 좋고 사람관계도 좋아. 우리 부장님이. 근데 이번에 진급이 안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불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물론 열받지 아니하면은 그 또한 군자 아닌가. 공자님도 어떻습니까? 엄청 열받았던 사람이죠. 공자님이. 이 동양에서는요. 성인들은 뭘 추구하냐. 맨 처음에 입덕을 추구합니다. 입덕.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입공을 합니다. 국가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군자는요. 뭐 산속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좋다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입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대중들한테 돈 받고 처음 가르친 사람이 서양에서는 소피스트고 동양에서는 누굽니까? 공자가 처음으로 했던 거죠. 공자는 등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이를테면 그 울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울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받지 않냐면 막 이것도 괜찮아하잖아.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코칭은 뭐냐면은 코칭은 제가 코칭을 해준다.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게 도와주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하는 게 이제 코칭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코칭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대화법. 뭐 삼파술이라고 하죠. 왜 삼파술이라고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야, 삼파. 애 낳는 걸 도와주는 거야. 깨닫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아 주지는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삼파라 그래. 누가 또 삼파였습니까? 소크라테스 엄마가 삼파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보고 바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삼파술은 정확히 뭡니까? 그게 코칭입니다.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삼파처럼.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 삼파술이고, 그러니까 스팬 오브 컨트롤. 이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쫀쫀하게 모든 걸 지시해. 모든 걸. 그 세세한 것까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무소불위.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거야. 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냐면요. 스팬 오브 컨트롤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이게 스팬 오브 컨트롤, 경영학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야.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이를테면 형식적으로 볼 때 반은 신의 모습이고 일단 반의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본인의? 120명 할 수도 있었잖아. 5명 할 수도 있었고 왜 12명 계셨을까? 그럼 본인의 스팬 오브 컨트롤이 12명이라고 생각하신 거라. 그럼 여기에 지금 직접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신 CEO가 계시다면은 그분 본인의 스팬 오브 컨트롤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모르는 게. 모든 거 간섭하거든, 모든 거. 뭐 하려고 이사 직함을 줬는지 모르겠어. 뭐 하려고 부장시켰는지. 그렇죠?
다 그냥 뭐 사원이라고 했고 아니면 올려줘봤자 대리라고 다 해놓고 내가 다 직접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조직이 뭐냐? 캐톨릭 조직입니다. 그럼 그때 캐톨릭이라는 종교만 있었을까요? 캐톨릭이라는 조직만 있어. 많은 조직이 있었겠죠. 왜 그 많은 조직들은 무너졌을까요? 경영 원칙.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몇 명 정도를 데리고 탈출했을까요? 최소한 200만 명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4대가 내려가는 사이에 남자 70명 가지고 60만 명을 뻥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쫓겨난 큰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인구가 너무 그냥 막 엄청 불어나는 거라. 그 좀 이따 보면 그냥 뭐 이집트 전체가 그냥 이 유대인들 인구로 그냥 싹 덮게 생겨서 430년 만에 나가는데 4대가 지나갔죠. 4대 만에 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들만 7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 남자 장정들만 해서 60만 명이 된 거야. 4대 만에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그럼 그 숫자가 여자까지 해서 애들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었을 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라. 통제 가능했을까요? 무지무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없었던 거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모세 보니까 정신없어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정신없냐?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재판해달라고 다 이렇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몸이 10개라도 그냥 뭐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출신답게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원칙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1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임명을 해라. 중요한 것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봤어. 착했던 모양이야 모세. 아브라함만 착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제. 나도 살겠고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나이산에 올라갈 수 있었지. 원칙 설정 안 하고 임파워먼트 위임을 안 했다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나이산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십계명도 못 받았어. 그럼 유대교도 없어. 그럼 기독교도 없을 거야. 만약에 그때 제대로 경영학적으로 조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바로 이드로의 임파워먼트입니다. 그다음에 스와트 분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상대가 있을 때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반드시 신제품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그 상품이 나온다. 스펙은 다르겠지만은 상품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가 뭔지,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이 뭔지, 이 네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스트렝스, 위크니스, 아파트리티, 트레트. 이 네 가지라는 이야기죠. 이거 스와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죠, 제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지피지기. 거꾸로 지피지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합니까?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은 스와트 분석. 지피, 상대방을 분석한다. 뭘 분석할 겁니까? 아파트리티하고 스트레트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분석한다. 뭘 분석하는 거죠? 뭐 하루에 밥 몇 끼 먹고, 뭐 얼마나 힘세고, 뭐 힘은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지? 이걸 분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상대방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길 수는 있다는 게 손자병법이죠. 그렇죠? 지피지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만든 게 스와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 문제. 이 요순 임금은 선양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요 임금은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순을 청거를 받았어요. 그럼 몇 년간 후계자 수업을 시켰냐? 28년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왕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순 임금 또한 우라는 인물을 뽑아가지고 17년간 후계자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변 평판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왕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순시대.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로물루스가 건국을 했죠. 그래서 BC 509년까지 244년간 왕정을 합니다. 왕이 다스려요. 그 다음에 집정관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이제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244년간 7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은 종신제였어요. 근데 그 뒤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뽑았어요. 그 로마도 이를테면 선양을 한 겁니다. 어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로마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 경영이 있어가지고 이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천지장법. 도천지장법. 첫 번째가 도입니다. 도는 뭡니까?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명분. 천은 뭡니까? 하늘의 기후를, 날씨. 이걸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인이 이제 지형이라든지 지형,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은 이제 장수입니다. 어떤 장수가 이번에 이를테면 병사들을 이끌고 출전을 할 것인지, 마지막에 법이 뭡니까? 이게 이를테면 군기라든지 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도란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CEO신데 이를테면 직원이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내가 이를테면 이 오늘날 글로벌 이 컴피티션 여기서 경쟁을 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10,000명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너스로 뭉쳐질까요? 명분이란 이야기예요. 명분요. 10명이면 제가 조업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10명이면은 10,000명이야, 1,000명이야, 100명만 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명분으로 뭉치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명분이 아니면 그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명분이 아니면요. 그래서 바로 이 손자병법에서 첫 번째는 도,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환이론. 이거 이제 한신의 책사인 누굽니까? 아무튼 한신의 책사가 한신한테 유방을 배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신이 뭐라고 합니까? 식인지사자, 사인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식자를 명사로 읽을 때는 사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사, 다른 사람의 밥을 먹은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밥을 얻어먹은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책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수이진. 예, 들판에 짐승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엽구팽, 개를 잡아서 삶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원론은 여러분들이 법가사상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 다음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인문학이 이제 유용한데 그게 어떻게 유용하냐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렸고, 근데 궁극적으로 인문학은 창작을 하는데 뭐 스토리텔링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영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듯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어떤 인문학은 자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는데 제일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긍심 및 자기 존중감을 이제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적 풍요롭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 양식을 먹는데 정신적으로 뭘 먹을 것이냐, 무언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읽히는 거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들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이요. 굉장히 소화하기 좋게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는 잡곡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그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죽보다 훨씬 거칠어가지고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죽만 먹을 게 아니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 전혀 식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죽이라도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전혀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일반 지금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 자기개발서들을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죽만 드실 게 아니고 잡곡이라든지 몸에 좋은 그런 것도 드셔야 된다. 그게 뭐냐?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동화책하고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소프트하게 다룬 책, 그런 책들만 즐겨 읽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약간 어려운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독서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요즘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 향상,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자식들하고 문제가 있다. 그건 뭡니까? 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붙어 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구성원들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으냐? 전 독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를테면 아까 일반 베스트셀러 자기개발서 그런 책들도 좋지만은 좀 인문학으로 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품격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좀 더 인문학적, 교양,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읽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제 품격 있는 사회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문학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이제 앞에서 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범위가 너무 막연해요. 인문학 전문가들 뭐라고 합니까? 문사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면 문사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사철이야? 문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죠? 문학을요? 역사 어느 역사부터 어느 역사까지 해야 됩니까? 철학
어느 철학부터 어느 철학까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문사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문학 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을 안 하시니까 사회가 천박해지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역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당신은 그걸 했습니까? 문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문학입니까? 되묻고 싶어요. 무책임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막연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구름 위에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 영국으로 이제 귀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분석 철학자예요. 분석 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야죠. 버틀랜드 러셀 제자인데 버틀랜드 러셀이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 분석 철학은 뭐냐면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결국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은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분석하다 보면은 세계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언어 분석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 이렇게 되는데, 그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을 말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아는 뜻이 이렇게 막 철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철학자들이 뭐 의사 언어나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모를 소리를 하고 있다. 하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저는 서양 철학사를 주로 누구 걸 보냐? 버틀랜드 러셀 걸 봐요. 버틀랜드 러셀 쭉 책 내용이 보다 뭐라고 나오냐? 버틀랜드 러셀이 그렇게 썼어요. 그 양반도 이제 노벨 문학상 탄 분이에요. 버틀랜드 러셀도.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사람 철학 이 부분은 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철학자에 그렇게 써놨어.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약고 죽을 일이 아니고 저도 모를 소리 엄청 써놓은 모양이에요. 철학자들이요. 버틀랜드 러셀도 모르는 철학을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비트겐슈타인도 모를 철학을. 그 천재들도 모를 철학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철학사들 읽으면서 제일 큰 문제는 번역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번역이 안 좋아서.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그래서 구름 위에 너무 있다. 그 다음 공급자 편의주의식 인문학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문학은요 피겨 스케이팅이 아닙니다.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피겨 스케이팅은 뭡니까?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타는 걸 보고 나도 내일 저렇게 한번 스케이팅 한번 타봐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하세요? 안 하시죠? 아니면은 프로야구 보면서 나도 김상현이처럼 한 번기 나지완이처럼 홈런을 쳐야 되겠다. 내일 가서 그렇게 안 하죠. 역시 야구를 저 맛에 보는 거야. 관전하는 겁니다. 근데 인문학을요, 관전 인문학으로 만들고 있어요. 관전 인문학. 인문학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테니스 인문학이 돼야 됩니다. 수영 인문학이 돼야 되고, 내가 인문학을 이분이 가르친다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2분 정도는 아니지만은 2분 한 반의 반이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해가 테니스를 치면서, 이 진짜 짜리단 맛.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한 번씩 제대로 정통을 맞았을 때 쫙쫙 뻗어나갈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인문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니면 수영할 때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내가 수영을 배워, 코치한테. 수영 배우듯이 인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복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인문학을 내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인문학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인문학, 그런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유명 대학에서 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이제 뭐 대한상공회의사라든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문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들으면서 대단하다 저 사람. 비싼 돈 주고 그 시간에 가서 뭐 하려고 깜짝깜짝 놀라고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인문학 그 강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요. 예를 들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인문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바로, 돌아갔네요. 공급자 편의주의식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이 연구가 되고 강의가 되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유용성을 이렇게 유용성이 있다는 것까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유용성이 나오게끔 단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 생산성 원리에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주장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외화 내빈. 제가 이걸 이제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지금 대학에서요 인문학 강좌가 폐강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플라이 안 해. 신청 안 해.
그래서 인문학이 위기다 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전국 인문대학 학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부에다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 도대체 누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CEO 1인당 1,000만 원 내고 듣는 인문학이 지금 있어요. 아니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몇백만 원 보통 합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죽어가는데 사회에서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대학은 뿌리입니다. 학문의 뿌리예요. 바깥은 이파리고 줄기입니다. 밖에는 화려해, 외한데 안에는 내빈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요, 앞으로 3, 4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4, 5년 지나면은 안에 뿌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은 외환 내빈 상태에서 결국 고사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저는 인문학을요, 일단 인문학 바탕 지식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신화. 종교도 신화에서 나왔죠. 문학도 신화에서 나왔죠. 역사도 신화에서 출발하죠. 신화. 두 번째가 뭡니까? 종교. 세 번째가 뭡니까?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자연과학. 이렇게 7개 범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양 고중대, 동양 근현대, 서양 고중대, 서양 근현대 했을 때 이 각 난에 뭐가 들어갈지를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신화는 우리 이제 한국에도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용, 어떤 효과라든 유용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철학은 동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 이제 목적이 뭡니까? 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틀을요. 그 동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 하면 되는데 서양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서양 철학,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떼어냈습니다. 그 철학은 세 개예요. 그럼 종교는 불교하고 성경. 이게 유용성 측면에서 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뺐어요. 그럼 유교는 동양 철학사하고 교를 같이 하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우리가 사서 상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내용, 대학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사기를 한 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논어를 읽으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다 알만한 내용이야. 대학을 읽어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동양 고대사입니다. 그 사마천 사기로 대표되는.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바로 사망오제 전설시대부터 시작해서 하, 은주, 진, 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사 넣고, 그 다음에 일본사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웃 나라이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 길이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 뭐 인문학에 묻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쓴 이제 내용도 읽어보시겠지만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는요, 앞으로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예요. 섬나라 일본 입장에서 대륙 진출 야망요, 금방 이렇게 손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숙제이고, 그래서 일본사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세망사는 유럽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바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도움될 수가 있고, 로마 제국 세망사. 그 다음에 영국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을 어떤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정치는 뭡니까? 민주주의. 경제는 뭡니까? 자본주의. 그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지적 재산권 둘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영국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는, 예를 들면 이 시민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은 무슨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렇죠? 국가가요. 아니면 거꾸로 또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했다. 이게 권한인지 의무인지 헷갈려요. 많은 사람들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권한이죠, 권한이요. 이 주인권을 지금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영국사를 읽음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옛날에는 뭐 정치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역사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들어와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근대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작되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홉스하고 루소, 그러니까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나옵니다. 이 사회계약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어떤 정치적인 측면들,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국가도 타락하고 개인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잘못되어가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국부론하고 자본론 1권. 자본론 1권만 그러니까 자본론이 4권 또는 3권까지 이렇게 있는데 마르크스가 살아생전에 1권만 나왔었죠. 근데 1권의 주요 내용들은 다 이제 나온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자본론 1권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21세기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자유주의와 신경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바탕이 없으면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저는 인문학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사. 이 많은 분들이 그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 그 책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연과학사가 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이제 뭐 불확정성 원리, 그 이해하려면 어렵죠. 근데 대체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논문 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로 자연과학사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현대까지 자연과학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바로 15개 제가 제시하는 테마고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테마씩 그래서 2시간 또는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 틀을 잡는데 아니면 동양 철학사 전체 틀을 잡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15개를 1단계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강의를 통해서 다 머릿속에 넣는다기보다도 대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공부한다고 할 때 4달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CEO입니다. 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인문학이 경영학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지 난 그걸 좀 공부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강론 과정으로요. 여기서 이제 이 교수라든지 아니면 경영을 직접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는 분인데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들이 여기서는 강의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나는 무슨 뭐 이를테면은 이 소프트웨어, 뭐 게임을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근무하고 있다. 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학에서 그쪽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면서 이쪽 산업을 관계하신 분들 또 산업 현장에 계시면서 인문학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개발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이제 권위자들이 그런 이제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심화 과정을 이를테면 한 4달 정도를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문과 경영, 인문과 스토리텔링, 인문과 리더십, 뭐 인문과 창작, 아니 뭐 인문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가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 돼 있다면요.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걸 듣는데 소화가 잘 돼. 별로 어렵지 않네. 인문학 별거 아니네. 인문학일까요? 교양 강좌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걸 먼저 4달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들을 것 같으면은 훨씬 더 와닿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여기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직접 내가 여기서 방법도 배웠지 않습니까? 아, 저 게임이 저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드래곤볼.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라라 슈퍼보드. 서유기에서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오공 서유기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창출한 게 얼마가 됩니까? 가치가? 그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까 뭐 해리포터 308조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앞으로도 예를 들면 콘텐츠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쪽에서는요. 해리포터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거냐? 가지고 올 거냐? 셰익스피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거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굽니까? 공민왕 때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뭐 동성애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요, 자기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런 것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 이걸 직접 해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주일에 원타임씩 저녁 시간을 할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년이면은 내가 직접 인문학을 종으로 부리는 단계까지 된다는 이야기죠. 새벽 조찬에 비싼 호텔 가서 음식 드시면서 나오시면서 기죽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그것만 공부하는데요. 그런 인문학 아니고, 그렇죠? 인문학을 내 종으로 하는 인문학.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대충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아다 오디세이 내용이요, 전체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그렇게 되고, 요즘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커피숍, 거기 로고 가운데는 그 여자, 머리 풀어헤친 여자,
누굴까요? 메두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걔는 세이렌이에요. 세이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니면 요즘 코피샵도 이제 제피로스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제피로스. 그건 뭡니까? 보티첼리의 이 비너스의 탄생 한쪽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요. 걔가 서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이를테면은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 고추를 잘라가지고 지중해에다 던져버렸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그 고추가 떨어진 자리에서 부글부글해갖고 거품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비너스야. 그 서풍의 신이 비너스를 바람으로 이제 불어가지고 데리고 온 섬이 어디냐면은 바로 키프로스 섬이야.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처음으로 비너스가 무태에 오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키프로스 섬에 가면은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제피로스야. 서풍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피로스 그거 가지고 커피숍 브랜드 네임으로 쓰는 거야. 한두 개일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런 경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은요, 크게 이렇게 중세 철학. 중세는 언제입니까? 서로바가 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망한 1453년까지가 중세입니다. 중세 철학,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철학, 근현대 철학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세 철학은 교부 철학. 이거 뭡니까? 기독교 교리를 만들던 시대에 만들던 거. 그게 교부 철학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큰 역할을 했죠. 그럼 스콜라 철학.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럽에서 실종됐다가 십자군 전쟁 때 다시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플라톤 철학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새로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가지고 다시 기독교 교리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독교 교리는 어떻습니까?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 철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철학이 있고 그 전에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 철학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인간 철학 이후에는 알렉산더가 3대륙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커져서 나라가 폴리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이제 국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국가에 관심이 없어. 내 개인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헬레니즘 철학이요. 에피쿠르스, 견유학파, 스토학파. 이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근대는 뭡니까? 이성과 함께 시작이 되죠. 데카르트의 이제 코기토, 에르구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합리론이 시작되고 이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이제 관념론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를테면 종합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루소, 쇼펜하우어, 니체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행동하지 않더라. 충동으로 행동하더라.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옵니까? 프로이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움직인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근대 철학은 이성으로 시작되지만은 현대 철학은 감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전체 틀입니다.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박사 논문 쓰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누구 뭐 사르트르가 어떤, 물론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의할 때 주요 내용들은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세세한 내용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일단 서양 철학을 좀 볼 것 같으면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성경은 11가지 사건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럼 성경 전체 틀을 딱 다지는 거예요. 11가지 사건으로. 그럼 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쌓이면서 날리지 트리, 지식의 나무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오늘 들어놓으셨어. 2시간에 걸쳐서. 그럼 앞으로 1년 뒤에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나무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 고대사. 중국 고대사는 바로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하은주, 진한, 삼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때. 그래서 이때 시대 배경을 쭉 이제 보다 볼 것 같으면, 아, 그래서 공자하고 맹자하고 똑같은 유교라고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송 때 주의가 만든 주자학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구나.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것은 같은 유학이지만은 공자, 맹자 유학에다가 불교하고 도교 내용까지 다 짬뽕 시킨 게 주의의 주자학이구나. 그래서 이 주의의 주자학, 성리학하고 또 보면 불교라든지 도교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얼마 걸리냐?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전체 틀 잡는다는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사는 왕정, 공화정, 제정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사는요, 좀 중요한 데가 바로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 5현제까지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헤라클리우스, 뭐 이 정도 이제 중요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로마 1453년까지 별 특별한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이 앞에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세왕사를 이해하는데, 로마 제국사를 이해하는데. 그 정도 틀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 로마사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하나하나 난리지트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요, 이 관전 인문학이 아니고 활용 인문학이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관전 인문학, 전문가들만이 있는 인문학.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중 인문학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단 인문학이 현장 인문학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겁주지 말고, 그 인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를테면 생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양식 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3단계 인문학, 그 인문학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이제 책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독서력 및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 인문학 개론 또는 인문학 원론 과목으로 아까 15개를 강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경영학 원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 원론. 왜 인문학 원론은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2학년 때 마르크스 강의가 있어. 그럼 마르크스가 반면 교사로서 역할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마르크스가요, 자본론을 쓰지 않았다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죠.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믹스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순수 자본주의에다가 마르크스 어떤 거 사회주의적인 그런 계획경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가미가 된 거죠. 지금 구조조정할 때 뭐 정부에서 뭐 돈 얼마 내준다. 그런 거 다 뭡니까? 다 사회주의적인 요소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아니죠. 아무튼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2학년 때 마르크스 강의가 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가 있다, 데리다 강의가 있다, 그걸 듣는다는 이야기죠. 왜? 1학년 때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인문학 개론 과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대학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이 워크샵도 하고, 다른 데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이 앞으로 때문에 3, 4년 이내에 전국 대학교에서 다 1학년 때 인문학 과목 개론 다 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희망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품격 있는 사회, 행복한 삶에 기여를 한다. 인문학이 물질적인 풍요도 가지고 오는 시대입니다. 21세기는요. 손발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행복감.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긍심이 높아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잘 생각 가지고. 질문 2가지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참고한 책이 그 이야기 일본사하고 또 일본에서 나오는 교과서, 일본 사람들 그 교과서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제가 쓴 책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일본 역사를요, 아주 콤팩트하게 이렇게 한 7, 8페이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럼 일본 역사책, 요즘 더 좋은 책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야기 일본사나 이런 것은 이 부피도 많고 좀 읽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그 희망 인문학에다 그 책 좀 참조하셔도 기본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